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도중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조차 참을 수 없다는 이유였죠. 제 곁에 앉아있던 남편은 침묵으로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통하게 웃으며 시댁 식구들 전체가 다리 밑에서 살게 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교한 세라믹 접시 위로 포크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박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지난 2년 동안 헌신한 며느리가 아니라 철천지원수를 보는 듯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저를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제 얼굴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뭘 봐. 그녀가 식초처럼 시큼하고 신경을 긁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니? 내 그 초상집 같은 표정 좀 봐라. 하루 종일 내 입맛을 다 버려놨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안부 한마디는커녕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있다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저는 멍해졌고 입안의 음식은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경기도 외곽의 이 3층짜리 전원주택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고 박 여사가 저녁 준비를 하라고 소리치기 전까지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이 잔인한 폭언이 제게 돌아온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앉은 남편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주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음식만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알았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가장 아끼는 수트를 다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동현 씨,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봐요.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루 종일 청소만 했단 말이에요. 동현은 먹는 것을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2년 내내 제가 증오에 맞지 않았던 그 특유의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는 어머니나 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지수야. 알다시피 어머니 혈압 높으시잖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어머니가 화나셨으니까 일단 말대꾸하지 마. 당신 짐 챙겨서 처가에 며칠 가 있는 게 어때? 어머니 화 좀 가라앉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집에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면 나도 너무 피곤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했던 남자가 고작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쫓아내는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저를 친정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감정이 아내의 존엄성과 고통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자 박 여사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젖은 거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경멸 어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똑똑히 들었지? 내 남편조차 내 얼굴 보는 게 지긋지긋하대. 내 분수를 알고 꺼져라. 우리 집안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동현이처럼 유능한 아들을 얻었는지 몰라. 이런 남자랑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요?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금지옥엽 외동딸인 제가 고작 중견기업 과장 집안에 시집 오면서 부잣집에 시집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동현을 바라보며 자존감의 한 조각이라도 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시 국물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논쟁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모습으로요. 가슴속에서 실망감이 폭발할 듯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돈으로 산 그 비싼 원목 식탁을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똑바로 노려본 뒤 동현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현 씨도 동의한다면 제가 나가죠. 저는 냅킨을 던지듯 내려놓고 곧장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박 여사의 쩌렁쩌렁하고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서둘러라. 내 그 싸구려 걸레짝 같은 옷들도 다 챙겨가고 내 옷장 비좁게 만들지 말고. 계단 하나하나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뜨겁고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가족을 잃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나약한 남자의 진심을 믿었던 2년 전에 순진했던 지수. 직접 내 돈을 들여 세운 집에서 이런 처참한 배신을 겪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오자 아래층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방은 우아한 베이지 톤으로 꾸며진 넓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가구 하나하나 제가 골랐고 해외 여행지에서 사온 그림들을 직접 걸었던 이 집에서 저는 기생충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래층에서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거나 제 험담을 속삭이고 있겠죠. 그의 비겁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잔인함은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하나는 맞았습니다. 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침대 위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2년 동안 행여나 걱정 끼칠까봐, 제 불행을 들킬까봐 거의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다. 지수야.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강 여사의 침착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세워두었던 강한 척하던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흐느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독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죠. 울음 그치고 내 말 들어라. 넌 내 딸이야. 가치 없는 인간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 자, 말해봐. 무슨 일이냐? 박서방이 널 때렸니? 아니면 그 노파가 또 무슨 짓을 했어? 저는 코를 훌쩍이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쫓아냈고 동현이 저를 친정으로 가라고 했다는 사실을요.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넘어와 제 몸을 떨게 했습니다. 널 쫓아낸다고? 감히 누구 집에서 누구를 쫓아내? 엄마, 저 지수예요. 제 말 좀. 강 여사는 기업 총수다운 명령조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방문 잠그고 금고로 가라. 집 소유권 서류랑 중요 문서들 다 챙겨. 보석들도 가방에 다 넣어라. 오늘 밤엔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지 마. 그냥 거기 있어. 내일 아침에 내가 가마. 엄마, 어떻게 하시게요? 그냥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넌 죄인처럼 밤중에 도망치지 않는다. 넌 당당하게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와야 해. 이제 내 말대로 문 잠그고 자라. 내일 아침에 누가 짐을 싸서 나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엄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검은 화면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기이한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부모님은 저를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지만 전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 결혼을 선택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엄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금고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집 소유권 서류가 있었습니다. 소유주 명의는 박동현, 한지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동현의 이름을 보자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시 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평등한 결혼이라는 환상을 믿기 위해 부모님께 졸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집값 30억 원 전액을 저희 집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동현은 취등록세 한 푼 내지 않고 이 집에 몸만 들어와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와 예물 보석,
그리고 가치 있는 소품들을 더플백에 챙겨 넣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박 여사와 동현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교훈을 얻었을 거라며 즐거워하고 있겠죠. 제가 울며 처가로 달려갔다가 며칠 뒤 눈물로 사과하며 다시 무보수 파출부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누구인지,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박동현이라는 남자 때문에 흘리는 마지막 눈물의 밤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밤새 뒤척이던 저를 깨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갈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뒤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동이 들렸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 낮은 엔진 소리, 그리고 연달아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오셨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거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누구 감히 아침부터 단잠을 깨우냐며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낡은 신문을 읽으며 지적인 척하고 있었죠.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집 앞마당을 꽉 채우며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 어머니인 강 여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화이트 수트를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쓴 채 주변의 모든 기운을 압도하는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건장한 수행 기사와 서류 가방을 든 집안 전담이 변호사, 그리고 2명의 경호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가 사과하러 왔다고 화해를 청하며 딸을 다시 받아달라고 빌러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녀의 근거 없는 기고만장함은 변함이 없었죠. 박 여사는 듬성듬성한 머리를 매만지며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강 여사님, 일찍 오셨네요. 지수가 울면서 친정으로 달려가서 없는 말 지어낸 모양이죠. 내가 말해두는데 딸 교육 좀 다시 시키세요. 게으르고 예의가 없어서 내가 좀 가르치려 했더니 대들기나 하고 말이야. 정말 가정교육이 의심되더군요. 강 여사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박 여사를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듯 훑었습니다. 엄마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고는 박 여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우르르 뒤따르자 바닥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서 동현이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강 여사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우아한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훑어보았고 시선은 마지막에 동현에게 머물렀습니다. 차는 필요 없다. 마시면 체할 것 같구나. 지수는 어디 있니? 저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를 본 강 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박 여사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제 가방을 보더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보라고요. 내가 쫓아내기도 전에 벌써 짐을 다 쌌네. 꼴이 아주 좋네요. 하지만 귀중품은 다 놓고 나가야 할 거다. 이 집 물건은 실 하나도 못 가져가. 강 여사는 몸을 돌려 박 여사를 마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 끼치도록 명확했습니다. 입 닥쳐라. 네가 이 집이 누구 건 줄 알고 내 딸을 쫓아낸다는 거냐? 박 여사는 움찔하더니 가슴을 폈습니다. 우리 아들 집이에요.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딱 적혀 있다고요. 돈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강 여사는 크게 비웃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죠. 변호사님. 이 변호사는 전문적인 손길로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커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님, 동현 씨.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입을 뗐습니다.
여기 이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주는 모든 은행 명세서, 매매 계약서, 그리고 공증된 진술서들입니다. 총 매입가 28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2억 원, 도합 30억 원 전액이 강 여사님 계좌에서 시행사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박동현 씨는 단돈 10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물론 그도 알고 있었겠지만 제 어머니가 이토록 치밀하게 기록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박 여사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잖아요. 이건 공동재산이라고요. 등기에 동현이 이름이 있는데 그럼 집 절반은 우리 아들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요. 강 여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법이지. 하지만 너는 박서방이 결혼 전에 사인했던 혼전 계약서를 잊은 모양이구나. 동현은 눈동자를 굴리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잣집과 결혼한다는 환상에 눈이 멀어 절대 이혼할 일 없을 거라 자만하며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던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부로 내 딸은 이 자산에 대한 모든 관리권을 내게 위임했다. 난 내 딸 편히 살라고 이 집을 사준 거지. 너희 같은 거머리들 먹여 살리라고 준 게 아니다. 이제 내 딸은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으니 이 집을 팔 거다. 매각이라니. 뭘 팔아?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집, 강 여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방금 시세보다 2억 싸게 금매로 내놨다. 곧 집 보러 사람들이 올 거다. 너희 둘은 지금부터 딱 1시간 줄 테니 개인 짐 챙겨서 나가라. 말도 안 돼. 못 나가. 박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경호원들. 강 여사가 크게 불렀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즉시 다가와 엄마와 제 앞에 인간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 위압감에 박 여사는 휘청거리며 탁자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강 여사는 동현을 향해 실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가진 건 없어도 내 딸을 아껴줄 인품은 갖췄길 바랐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어. 자네는 그저 어머니 치맛바람에 휩쓸리는 무능하고 가련한 존재일 뿐이야. 오늘 난 내 딸의 것을 다 되찾아갈 거다. 자네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 있는 여자가 마음먹고 움직일 때 자신의 나약한 저항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조차 긴장감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초기 충격이 지나자 박 여사는 다시 특유의 장기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뺏어가네. 무정한 며느리가 제 엄마 불러다가 시어머니를 때리고 집에서 내쫓는다. 이 억울한 일을 누가 좀 봐줘요. 그녀의 비명은 담장 밖 길거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박 여사가 타두었던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변호사 저 사람들에게 법적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주게. 우리가 도둑놈 소리 듣는 건 원치 않으니까. 엄마가 명령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동현 씨가 서명한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이 주택의 구입 자금 100%가 지수 씨 가족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등기상 이름은 형식적인 공동 명의일 뿐이었죠. 계약서에는 을박동현의 과실로 혼인이 파탄나거나 을의 가족과 갑안지수 사이에 조절 불가능한 갈등이 생겨 갑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 갑은 자산에 대한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은 명예 이전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초기 자산 가치에 대한 권리는 일절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재산법이 박서방, 이 변호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경제적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당신 어머니가 지수 씨를 집에서 쫓아낸 행위는 이 거실의 보안 카메라의 소리와 영상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건 당신 측에서 혼인 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증거입니다. 재판까지 가면 당신은 모든 걸 잃는 건 물론이고 위자료 책임까지 지게 될 겁니다. 저는 천장 구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맞아, 카메라. 결혼 초기 가사 도우미를 감시하려고 달아두었던 걸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며 클라우드에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영상까지 확보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걸 잃고 위자료라는 말에 박 여사의 곡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동현아, 네가 도대체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한 거냐? 너 그렇게 멍청했어? 동현은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그땐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줄 알았지. 장인 장모님도 집은 우리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건 내 딸에게 준 거다. 강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내 자식 등 따숩게 살라고 준 거지.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시달리라고 준 게 아니야. 이제 선의는 끝났다. 자산은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가야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한 명이 말끔한 차림의 중년 부부를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님, 약속한 대로 손님 모시고 집 보러 왔습니다. 중개인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여사는 일어나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시죠. 급매물이라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 가구들도 모두 포함된 상태고요. 저희는 개인 소지품만 챙겨 나갈 겁니다. 부부는 집의 설계와 위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수납장을 어디에 둘지, 벽지를 무슨 색으로 바꿀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현과 그의 어머니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구매자들 앞을 가로막으며 암탉이 둥지를 지키듯 양팔을 벌렸습니다. 이 집 안 팔아요. 여기 내 집이라고. 당장 나가요. 구매자들은 당황하며 박 여사를 바라보다가 저희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강 회장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부동산 분쟁이 있는 건가요? 엄마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며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이 변호사, 경찰 부르세요. 업무 방해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세요. 제가 집주인이고 퇴거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동현은 정말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직함은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기록이 남고 그 소식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의 커리어는 끝장이었습니다. 동현은 서둘러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세요. 나 직장 잃게 만들고 싶어요? 저 사람들 말이 맞아요, 엄마. 하지만 우리 집이. 박 여사는 말을 더듬으며 쭈글쭈글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웅장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후회와 탐욕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요, 엄마. 동현은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계단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당장 옷가지라도 챙겨요. 저는 그 광경을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젯밤 그들의 잔인함이 제 가슴에 남은 마지막 애정의 불씨를 꺼버렸으니까요. 저는 구매자들을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 세입자들과 사소한 정산 문제가 좀 있어서요. 곧 자리를 비워줄 겁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동현과 박 여사는 몇 개의 캐리어와 커다란 비닐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욕설을 중얼거렸지만 팔짱을 낀 채 노려보는 두 명의 경호원 때문에 크게 소리내지는 못했습니다. 철문이 그들 뒤에서 건조한 소리를 내며 쾅 닫혔습니다. 지옥 같았던 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넓은 거실에 서서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가야. 집으로 가자. 아빠가 점심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저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집 매각은 빛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인 보석상 부부는 집의 위치와 구조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흥정 없이 즉시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아주 전문적으로 대출 상환 서류와 매매 계약을 조율했고 당일 인수인계를 약속했습니다. 엄마인 강 여사는 단호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제가 이 장소와 가졌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사이 동현과 박 여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을 지나다니는 낯선 사람들을 공포와 원망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의미한 저주를 중얼거리며 동현의 소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이 잔금 입금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뒤 강 여사는 동현과 그의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제 개인 물건들을 포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명품 가방들과 옷, 구두들이 일꾼들에 의해 박스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동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이럴 거야? 우리 2년 동안 부부였잖아. 같이 살았잖아.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 엄마랑 난 어디로 가? 우리 방 구할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줄 수 없어? 저는 제 앞에 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때 다정해 보이던 학자풍의 외모는 이제 비굴한 계산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가 어머니 편에 서서 차갑게 저를 어둠 속으로 쫓아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제가 어디로 갈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했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동현 씨, 어젯밤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날 쫓아낸 방식이 바로 내가 복수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사실 내가 훨씬 더 친절하게 굴고 있는 거죠. 난 대낮에 하고 있잖아요. 해는 떠 있고 두 사람이 거처를 찾을 시간은 충분해요. 매매 계약은 끝났습니다. 오늘 밤 새 주인이 들어올 거예요. 정오 전까지 개인 짐 다 챙겨서 나가세요. 그 말에 박 여사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독하고 무례한 년아, 내가 널 저주하마. 네가 감히 우리 집을 훔쳐가다니. 넌 절대로 잘 살지 못할 거야. 제 옆에 서 있던 엄마가 픽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시계를 힐끗 보시더니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분 남았다. 그 시간 지나서까지 내 물건이 여기 있으면 다 쓰레기통에 쳐넣으라고 하마. 이 변호사, 여기 감독 잘해주게. 난 내 딸 데리고 집에 가야겠으니.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차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뒤에 남겨진 저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히스테릭한 통곡과 동현의 무력한 모습은 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묻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차는 제가 어리석게 발을 들였던 인생의 어두운 장을 뒤로하고 달렸습니다. 마이바흐는 저를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부모님의 저택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조금 더 늙으신 듯 흰머리가 늘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아버지의 눈엔 끝없는 안쓰러움과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다독여 주셨고 그의 크고 따뜻한 손길에 제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잘 왔다, 내 딸아. 엄마가 그랬지,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었어. 그날 점심 식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 제 접시에 끊임없이 얹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포크와 나이프 긁히는 소리에 눈치 볼 필요도, 가시 돋친 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제 가치를 몰라주던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느라 이 평화로운 식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예전 제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은 제가 결혼 전 떠날 때와 똑같이 정갈했고 은은한 레몬그라스 향이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동현으로부터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협박조였습니다. 지수, 너 너무한 거 아냐? 남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양심이 있어?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이제 속이 시원해? 하지만 제가 답장하지 않자 말투는 애걸복걸로 변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나 버리지 마. 가식적인 말들을 읽으며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만약 제게 친정에 힘이 없었다면, 우리 엄마가 절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제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걸 유유히 지켜봤을까요?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만 드러나는 법입니다. 동현은 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은 것을 아까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SNS 계정도 끊어버렸습니다. 그 배신자와의 모든 인연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그 남자의 그림자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년 만에 가져보는 가장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정원에서 엄마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동현의 다급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누구 휴대폰이라도 빌린 모양이었습니다. 지수야, 전화 좀 받아줘. 제발 어머니 좀 도와줘. 지금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위험하시대. 제발 병원으로 좀 와줘. 어머니가 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셔.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공황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달려가 병원비를 내고 수발을 들었겠죠. 하지만 오늘의 지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격을 잘 압니다. 박 여사는 멧돼지처럼 튼튼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게 고함을 치며 저주를 퍼붓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그렇게 금방 쓰러지겠습니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동현 씨, 번호 잘못 거셨어요. 당신 아내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밤중에 집에서 쫓아낸 그 밤에 죽었다고요. 지금의 저는 낯선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당신이 아들이니 당신이 돌봐야죠. 왜 저한테 전화하시나요? 동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비참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정이 있잖아. 어머니 기력이 다 쇠하셨어. 집 잃은 충격에 뇌졸중이 오셨단 말이야. 지수야, 부탁해. 와서 병원비 결제 좀 도와줘.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월급도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야. 결론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필요해서 전화한 거였죠. 저는 경멸 어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동현 씨, 내 기억으론 당신 일하는 내내 나한테 단돈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어요. 중요한데 저축한다더니 당신 어머니 병원비야말로 그 중요한 용처겠네요. 당신 저축한 돈 쓰세요. 내 돈은 날 키워준 부모님을 위한 거지 배은 망덕한 식충이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지수야. 동현의 목소리는 돈을 못 받아낼 거라는 걸 깨닫자마자 즉시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이 냉혈한 같은 여자야.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당신들이 지은 죄만큼 벌 받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아가야. 그런 인간들한테 동정심은 사치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박 여사 그거 그냥 스트레스로 혈압 좀 오른 것뿐이라더라.
병원 들어가서 피해자 흉내 내는 거야. 너 동정심 유발해서 빚 대신 갚게 하려는 수작이지. 저는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단호함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위해 쏟아부으신 사랑과 노력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혼녀가 부모님께 얹혀 산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엄마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일요일 아침, 엄마는 저를 도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죠. 박 여사가 강요했던 촌스럽고 과한 장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마는 제게 열쇠 뭉치와 등기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이제 내 집이다, 아가야. 내가 내 명의로 이 50평짜리 아파트를 풀옵션으로 사뒀다. 여기 들어와서 새 삶을 시작해라. 현대 여성은 자기만의 공간과 자산이 있어야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 법이야. 부모인 나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보렴. 저는 열쇠를 쥐고 감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선구안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수표 한 장과 상세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한남동 집 한 돈에서 내 몫을 챙긴 거다. 명의가 공동이었다 해도 실질적인 자금 기여도가 네가 100%라는 걸 증명했으니 법적으로 박서방 몫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집안인데 빈손으로 쫓아내면 나중에 뒷말 나올 수 있잖니. 그래서 퇴거 보상금 명목으로 그들에게 5천만 원 쥐어주고 법적인 정산 다 끝냈다. 이제 박서방은 이 집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강 여사가 내민 수표에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5억 원은 묵직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혹독한 교훈에 대한 값비싼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다, 아가야. 하지만 우린 품이 있는 사람들이야. 개들이 다시는 우리를 물어뜯지 못하게 조금 던져준 것뿐이다. 그 5천만 원은 내 자유의 몸값이라고 생각해라. 이제 넌 집도 생겼고 미천도 생겼으니 아주 보란듯이 멋지게 살아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보란듯이 멋지게 살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을 저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좋은 아내와 며느리 노릇하느라 2년 동안 접어두었던 꿈들을 다시 펼칠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 왕국이 될 것이며 제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집 매각은 끝났지만 아직 정산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귀한 가구들이었습니다. 새 주인과의 합의하에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물건은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 중에는 2천만 원이 넘는 골동품 마호가니 식탁 세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이삿짐 업체를 고용해 동현과 그의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저렴한 연립주택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제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알고 보니 동현은 집에서 쫓겨날 때 급하게 트럭을 불러 그 식탁 세트를 실어 갔더군요. 자기가 쓰거나 팔 생각이었겠죠.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좁은 골목길에 제 이삿짐 트럭이 멈춰 섰을 때 박 여사는 그 골동품 의자 중 하나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장한 인부들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걸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우리 마지막 안식처까지 뺏으러 온 거야? 저는 차분하게 다가가 원본 영수증이 담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제 개인 물품 찾으러 왔습니다. 이 식탁 세트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결혼 선물이에요. 영수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당신 아들이 이사할 때 내 허락 없이 가져갔더군요.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결혼 선물인데 시댁에 왔으면 시댁 물건이지. 아무도 못 가져가. 이건 내 식탁이야. 정 가져가고 싶으면 날 밟고 가.
박 여사는 식탁 위에 대자로 엎드려 떼를 쓰는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 집안에서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지수야, 제발 좀 적당히 해. 우리 엄마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둬. 나무 쪼가리 몇 개 가지고 치사하게 굴거야. 치사하게? 저는 동현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치사한 건 당신이지, 동현 씨. 이건 타인의 개인 자산 절도예요. 가액이 2천만 원이 넘으니 형사 처벌 대상이죠. 내가 지금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어머니를 일으켜서 인부들이 일하게 할래? 형사 처벌이라는 말에 동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특히 제가 소유권을 증명할 증거를 가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돌아가 박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그냥 줘버려요. 경찰 부르면 복잡해져. 못 일어나. 내 거야. 내 미래 손주 줄 거라고. 박 여사는 고집스럽게 식탁 다리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저는 이삿짐 업체 팀장님께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증거 영상 다 남겨주시고요. 건장한 인부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위압감에 박 여사는 겁에 질려 식탁에서 떨어져 나갔고 입으로는 온갖 육두문자를 쏟아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식탁 세트 전체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좁은 연립주택은 굴러다니는 몇 개의 비닐봉지 짐과 벽지가 벗겨진 벽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자 때문에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는 한 줌의 동정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준 5천만 원이나 아껴서 잘 쓰세요. 더 이상 나한테 바라는 건 꿈도 꾸지 마시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몰락과 수치심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전 제 소유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산뿐만 아니라 제 명예와 자존심까지 말입니다. 가구 정리와 새집 입주를 마치고 나서 저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신뢰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궤적은 많이 달랐지만요. 저는 그녀를 시내의 아주 고급스러운 카페로 불렀습니다. 제가 한턱 내고 싶을 때마다 자주 가던 곳이었죠. 지원은 여느 때처럼 15분 늦게 도착했고 화려하고 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인생의 큰 풍파를 겪은 걸 알면서도 제 안부보다는 교통체증과 무더위에 대한 불평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들어준 뒤 제 이혼 이야기와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일, 그리고 친정엄마가 집을 되찾아 주신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거나 최소한 위로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반응은 저를 경악게 했습니다. 그녀는 스무디 빨대를 휘저으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야, 네가 좀 너무한 거 아냐, 지수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고 남편인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 어머니가 화나서 나가라고 하셨으면 네가 좀 더 참았어야지. 가서 싹싹 빌고 화 푸실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어떻게 집까지 팔아버리고 길거리로 내쫓니? 정말 너무 잔인하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지원의 얼굴에서 장난기를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밤중에 쫓겨난 건 나야. 존엄성을 짓밟힌 것도 나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 자산을 되찾은 게 잘못된 거야? 내 부모님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살기 위해 빌기라도 해야 했다는 거야? 지원은 혀를 차며 다 안다는 듯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서 그래. 그게 내 문제야. 여자가 결혼했으면 시댁에 맞춰 살아야지. 넌 부자 엄마 믿고 너무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니? 솔직히 남자들이 가끔 나약할 때도 있는 거고 시어머니가 좀 까칠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동현 씨 버리면 그 사람 이혼남 되잖아. 그럼 그때 누가 널 거들떠나 보겠니? 네가 참았어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야.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대접받는 거지. 집문서 명의가 대수니?
지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머리에 얼음물을 끼어 얹는 듯한 충격을 주었고 저는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득 지난 수년 동안 제가 동현과 다툴 때마다 지원이 항상 제게 참으라고 자존심 굽히라고 조언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절 진심으로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금수저로 태어난 걸 시기했습니다. 제가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걸 가진 걸 질투했죠. 그녀는 제가 고통받고 견디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옹졸한 열등감을 채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우정의 흔적은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지원아. 내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내가 괴로워하는 꼴이 보고 싶어서 참으라고 했던 거구나. 그렇지? 내 행복한 삶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두려웠던 거야. 실망시켜서 미안한데 네가 제안한 그 구차한 삶을 사느니 난 이혼하는 게 100번 나아. 여자가 남편 잘 만나야 대접받는다고? 동현 씨 같은 무능한 남편은 걔한테나 던져줘도 아깝지 않아. 지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가 따지려고 입을 떼려는 찰나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웨이터를 불러 우리 음료수 값 2잔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 행동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우리의 10년 우정에 대한 마지막 작별주라고 생각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 근호의 근성을 남한테 전파하지도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도심의 찬란한 햇살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을 방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독이 되는 관계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원과의 인연을 끊은 뒤 저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도연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예상대로 동현은 추잡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동현이 법원에 제출한 화해 권고 요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동현의 요구사항을 읽으며 저는 웃음이 나는 걸 참아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현금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사유들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버려진 청춘에 대한 보상, 시댁에서 쫓겨나면서 입은 명예훼손,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니 배우자 부양비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정말 염치라는 게 없네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이나 챙겨갔으면서 더 달라고요? 탐욕이 끝이 없네요.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수 씨. 이건 마지막에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돈만 주면 빨리 끝내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죠. 우리는 단 한 푼도 더 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 괴롭히면 처음에 준 5천만 원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노트북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일주일간 사설 탐정이 수집한 고화질 사진과 영상들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이렇게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한 건 단순히 실직이나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 아니었더군요. 내연녀를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동현은 한 젊고 세련된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더군요. 타임스탬프를 보니 우리가 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미나라고 하네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백화점 판매원 출신인데 동현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만났습니다. 동현 씨는 자기가 사업가라고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곧 사별할 처지라고 속였다더군요. 이 여자는 돈 밝히기로 유명합니다. 동현 씨가 부자인 줄 알고 붙어 있는 거죠. 저는 사진들을 보며 고통이 아니라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집에서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며 고생하는 동안
제 남편은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외도 증거는 충분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변호사가 확언했습니다. 이 증거에 그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더하면 우리는 그의 동의 없이도 유책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내연녀에게 쓴 돈까지 공동재산 횡령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제가 공식 통지서를 작성해서 그에게 직접 보낼 겁니다. 조건 없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가 다니는 직장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명시할게요.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동현은 항상 체면을 중시하고 자신의 그 알량한 공무원 직함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만약 불륜과 사기 행각이 탄로난다면 그는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님. 탐욕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죠.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전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현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배신과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주말,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 신용카드를 들고 예전에는 동현과 시어머니가 낭비한다고 타박할까봐 멀리서 구경만 하던 명품 매장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 가격표를 보지 않고 쇼핑하며 제 몸에 잘 맞는 우아한 드레스들을 골랐습니다. 수년간 펑퍼짐한 집안일 옷 아래 숨겨져 있던 제 몸매가 드러났죠. 마음에 드는 옷들을 몇 벌 고른 뒤 1층의 고급 구두 매장에 들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피팅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편하게 골라. 마음에 드는 건 다 사줄게. 내가 다 결제할 거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름 아닌 동현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젊은 여자의 구두 시착을 정성스럽게 돕고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화려한 메이크업,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탐정 보고서에서 봤던 미나였습니다. 동현은 제가 예전에 다려주었던 낡은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말만은 재벌처럼 하고 있었죠. 내연녀에게 아첨하는 그의 모습은 집에서 저에게 보여주던 고압적이고 차가운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가련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겐 그렇게 인색하던 남자가 빈털털이 신세면서도 내연녀 앞에선 돈을 펑펑 쓰는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미나는 발에 신은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킬힐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자기야. 그녀가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200만 원이나 해. 정말 괜찮아? 동현은 가슴을 폈습니다. 200만 원이 대수야? 나 이번에 큰 부동산 계약 하나 성사시켰어. 수수료만 수억 원이야. 당신이 좋다면 다 가져. 내가 최고로 모셔줄게.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수억 원대 계약이라니요. 아마 저희 엄마가 집 팔고 그를 쫓아낸 사건을 말하는 모양이군요. 그는 자기가 대단한 거물인 양 연기하고 있었고 정작 가장 위험한 관객이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낸 뒤 연극 중인 두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방 진열대 근처에 멈춰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미나는 동현의 매너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다른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것도 살래. 자기 정말 최고다, 동현 씨. 근데 언제쯤 그 넓은 한남동 저택에 나 데려가 줄 거야? 나 빨리 그 집 주인이 되고 싶어. 동현은 잠시 당황한 듯 이마에 땀을 흘렸지만 이내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지금 내 취향대로 리모델링 중이거든. 우리 엄마는 지금 유럽 여행 가셨고 돌아오시는 대로 정식으로 인사시켜줄게. 그 소리를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열장 유리를 손톱으로 톡톡 쳤습니다. 유럽 여행? 참나. 웃기지도 않네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 어머니 지금 변두리 눅눅하고 낡은 빌라방 한 칸에서 알아누워 계신다던데.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동현과 미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동현이 몸을 휙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구두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나는 저와 동현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그런 허름한 데 산다고? 저는 화사하면서도 날카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부드럽게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성명하죠. 전 박동현의 법적 아내 지수라고 합니다.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참 예쁘시네요. 남자 보는 눈이 이렇게 낮아서 아쉽지만요.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동현의 팔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동현 씨, 이 여자 말이 사실이야? 당신 아내 죽었다며. 동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얘 전 여자친구야. 미친 애라고. 나한테 미련 남아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저는 매장 안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우리 혼인신고서 사진과 그 초라한 빌라방 사진을 열어 미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런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똑똑히 보세요. 이게 이 남자가 당신한테 약속한 저택이에요.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 연립주택. 그리고 저 남자가 자랑하는 수억 원대 계약은 저희 엄마한테 쫓겨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 월급은 쥐꼬리만 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벅차요. 저 200만 원짜리 구두 살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사채라도 썼겠죠. 미나는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서 사진들을 넘겨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졌다가 곧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참하게 거짓말이나 일삼는 빈털털이었던 것이죠. 당신, 나 속인 거야? 그녀가 동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나 씨, 자기야, 내가 설명할게. 나 돈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동현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책임은 무슨, 내 앞가림이나 잘해, 이 찌질한 사기꾼 놈아. 미나는 동현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쳤습니다. 조용한 명품 매장의 찰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현은 뺨을 감싸 쥐고 비틀거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나는 옆 테이블에 있던 오렌지 주스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낡은 양복이 흠뻑 젖었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매장을 뛰쳐나갔고 동현은 손님들과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최고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재벌 놀이는 이제 끝난 것 같네, 동현 씨. 이제라도 성실하게 사세요. 남의 인생 흉내내는 건 망신만 살 뿐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요구한 5억 원, 단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요. 가서 월세나 낼 걱정하세요. 꿈 깨시고요. 저는 매장 직원에게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 킬힐 240 사이즈로 할게요.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동현은 완전히 수치심에 찌든 채 매 맞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 권리도 저를 협박할 권리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쇼핑몰에서의 망신 이후 동현의 정신적 지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조차 구체적인 내막은 몰라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 변호사가 보낸 최후 통첩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동현은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3일 뒤 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고요. 더 이상 5억 원을 요구하지도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도 사실에 대한 제 침묵을 대가로 협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날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고 화사한 모습으로 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현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 초라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 왔더군요. 우리는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에 동의한다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동현은 주저하며 저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 변호사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동의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서류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기 전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더군요.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탐욕 때문에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던 아내와 풍족한 삶을 모두 날려버렸다는 사실을요. 박동현 씨 서명하시죠. 다음 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재촉했습니다. 동현은 한숨을 내쉬더니 서명했습니다. 그 떨리는 휘갈겨 쓴 글씨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혼인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거대한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유였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동현이 따라 나왔습니다. 지수야, 한마디만 들어줘. 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당신을 좀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당신을 아껴줬어야 했는데, 만약이라는 건 없겠죠, 동현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인생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선택했고, 당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선택했어요. 나 대신 배신을 선택했죠. 이제 당신이 뿌린 씨앗을 당신이 거두는 거예요. 남은 생은 좀 제대로 사세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요. 저는 더 이상의 대꾸 없이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탔습니다. 빗속을 뚫고 멀어지는 차 안에서 저는 법원 계단에 혼자 서 있는 동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롭고 처량한 모습이었죠.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제 전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를 향한 완벽한 마침표이자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싱글이 된 첫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차려드려야 한다고 울리던 요란한 알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전기세 아끼라고 타박하던 박 여사의 잔소리도 없었죠. 기지개를 켜며 아침 햇살을 즐기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전화벨 소리에 깨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우리 착한 며느리 지수야. 나다 이 시험이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제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나니 그 못된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빌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그 쩌렁쩌렁하고 고압적인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가식적인 애원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법원 판결 끝났습니다. 저와 당신 아들은 이제 타인입니다.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시죠. 박 여사는 제 냉소를 무시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쏟아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지수야. 우리 2년 동안 정들었잖니. 우리 지금 집도 없고 동현이는 직장도 잃고 우울증에 걸려 누워만 있다. 나도 몸이 너무 안 좋고. 지수야, 제발 동현이 좀 불쌍히 여겨줘라. 이 늙은이 한 번만 살려주고 다시 돌아와줘. 이제부터 내가 너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게. 동현이가 널 얼마나 찾는지 모른다. 매일 밤 내 이름 부르며 잠꼬대까지 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서툰 연기가 구역질 났습니다.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찾으시는 거겠죠. 동현 씨가 내연녀 미나 데리고 쇼핑 다닐 때, 저에게 5억 원이나 뜯어내려 했을 때, 그때도 제 생각이 나셨나요? 당신 아들 옆에 젊고 예쁜 여자 생기니까 저 치워버리게 돼서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때도 절 며느리라고 부르셨나요?
아니면 우리 집안 재산이나 놀이는 거머리 취급하셨나요? 이제 그 사람 파산하고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으니 갑자기 제가 그리워지셨나 보네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박 여사님. 전 제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다니는 성녀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동현 씨에게 준 5천만 원이면 두 분이 아껴 쓰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돈으로 다시 예전 같은 호화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꿈 깨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계속하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동정은 자신에 대한 잔인함일 뿐이니까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아래로 보이는 활기찬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제 악어의 눈물 따위가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제 손으로 그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독이 되었던 결혼을 끝내고 저는 저 자신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이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공기와 드넓은 숲은 제 지친 영혼의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해주었죠. 저는 관광객이 없는 상기선의 작은 펜션 하나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으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보냈던 제 청춘이 아까웠습니다. 평창을 거쳐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정말 상쾌했습니다. 해변에 누워 종일 책을 읽고 스노클링을 하며 바닷속 세상을 구경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의 저를 봐줄 뿐이었죠. 세상은 제가 겪었던 그 좁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 밤들 동안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글 쓰는 것과 미디어 매체에 열정이 있었지만 동현은 그걸 사치스러운 취미라고 치부했었습니다. 이제 저를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여행은 제 영혼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도시에 돌아왔습니다. 햇살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밝은 미소, 그리고 결연한 눈빛을 가진 채로요. 예전에 나약했던 지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하고 자부심 넘치는 새로운 여자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시에 돌아와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모아둔 저축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는 메이 미디어라는 개인 브랜딩 및 콘텐츠 제작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는 일을 하는 즐거움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 마케팅 세미나에서 저는 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조 강연자로 나선 성공한 IT 기업가였는데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 후 저는 조언을 구하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수 씨는 콘텐츠에 대한 직관이 훌륭하시네요. 하지만 조금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고, 우리는 더 깊은 논의를 위해 나중에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업무적인 만남은 곧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상훈 씨는 동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 깊고 존중할 줄 알며 훌륭한 경청자였죠. 그는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동정 어린 눈길로 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강인함을 높이 평가해 주었죠. 과거가 지금의 지수 씨를 만든 거예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와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자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친구처럼 시작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언 덕분에 메이 미디어는 번창했고,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뒤 제 사업은 초기 작은 사무실이 좁게 느껴질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을 찾던 중 한 부동산 중개인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나온 상가 오피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건물주가 아주 급하게 매각하고 싶어 한다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사무실은 어수선했으며 오래된 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경악게 한 것은 사무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였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남짓한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무릎 위에 놓여있던 죽 그릇을 떨어뜨렸고 충격과 수치심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수야, 당신이야?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건물주이신 박 선생님입니다. 3개월 전에 차 사고를 당하셨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뇌졸중이 오셔서 반신불수가 되셨고요.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이 건물을 내놓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오피스는 동현이 결혼 생활 도중 몰래 비자금으로 사두었던 투자용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구매자가 당신인 줄 몰랐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불편하다면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할게. 저는 그를 바라본 뒤 그의 어머니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리는 안쪽 방을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찰나의 연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차가운 동정이었습니다. 업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에게 닿았더군요. 저는 다시 전문적인 태도를 갖췄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전 사무실을 사러 온 거니까요. 서류가 완벽하고 가격이 합당하다면 매수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이번 거래에서 우린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동현은 휠체어 위에서 수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위치는 좋지만 수리할 곳이 많네요. 현재 시세대로 매수하겠습니다. 명의 이전 직후 전액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3일 이내에 이곳을 비워주시는 조건입니다.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 현금 지급이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고마워, 지수야.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멍청했어. 난 이런 대접 받아도 싸. 그의 뒤늦은 사과는 여전히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보았고 제 안의 모든 분노는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살아서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그 사과는 당신 자신을 위해 간직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과를 밑거름 삼아 남은 생은 좀 더 사람답게 사시고요. 내일 제 변호사가 서류 처리를 위해 연락할 겁니다. 저는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그 낡은 건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던 사무실을 얻었고 덕분에 과거의 마지막 부채까지 모두 청산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저는 결혼식 초대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신부는 제 평생의 라이벌이자 배신자였던 옛 친구 지원이었습니다. 신랑은 훨씬 나이가 많은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바람둥이의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가고 싶어? 상훈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물었습니다. 재밌는 밤이 될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상훈 씨와 함께 화려한 결혼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문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에는 질투가 일렁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그녀는 남들 다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 얼굴을 내밀 줄은 몰랐네. 또 등쳐먹을 다른 남자를 잡았나 보네.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상훈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씨.
지수의 약혼남 상훈입니다. 우린 일에서도 삶에서도 동반자입니다. 지수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저에겐 행운이죠. 덕분에 제가 그녀를 만날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런 다음 그는 배 나온 신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부님이 당신 만나기 직전까지 누가 더 부자인지 따져보느라 다른 남자 3명이랑 양다리 걸쳤다는 소문 들었는데 부디 친구들한테 했던 것보다 당신한테는 더 충실하길 빕니다. 신랑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안색이 창백해져 말을 더듬으며 부인했지만 그녀의 당황함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하객들 앞에서 망신당한 그녀를 뒤로하고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요. 제가 상훈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소란을 뒤로하고 반짝이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상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나쁜 삶을 산 사람들은 결국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죠. 당신의 남은 인생, 저와 함께 써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보았고 이번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진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라고 말입니다.